영희야, 안 돼, 당신은 죽었어. 내가 장례까지 치렀는데, 영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당신은 5년 전에 죽었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대화는 5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한 여자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던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 돌아본 순간 세상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까지 치렀던 남편이 말이죠. 과연 그날 무슨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영희 씨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오후 3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영희 52세.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영희의 장바구니 안에는 오늘 저녁에 딸과 함께 먹을 재료들이 담겨 있었다. 시금치, 두부, 달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재료들이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난 후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다. 17번 버스가 조금 늦네. 영희가 손목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오늘은 유독 늦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며 다리에 힘을 빼고 기다렸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는 각종 광고들이 붙어 있었다. 새로운 아파트 분양 광고, 학원 홍보지, 그리고 실종자 찾기 전단지까지. 영희는 무심코 그 전단지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5년 전 자신도 이런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다. 물론 그때는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고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아직도 17번이 안 오네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영희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버스가 자꾸 늦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평소보다 10분은 늦은 것 같아요. 그때였다. 영희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익숙해서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영희야. 영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설마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와 너무나 똑같았던 것이다. 환청일 거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영희야. 영희.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영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리고 영희는 그를 봤다. 키 175cm, 약간 구부정한 어깨, 왼쪽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 모든 것이 5년 전 그 사람과 똑같았다. 아니, 그 사람이었다. 5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남편 준호가 거기 서 있었다. 아, 영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시금치와 두부가 바닥에 흩어지고 달걀 한 개가 깨져서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다. 이럴 수가. 영희는 뒷걸음질을 쳤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5년 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가 좀 더 휘어졌고 얼굴이 더 야위었다는 것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영희의 이상한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영희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영희야, 나야,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똑같이 다정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안 돼, 안 돼.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죽었어. 내가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영희야, 설명할게. 시간을 좀 줘.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악몽이야. 영희가 자신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깨어나야 해.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꼬집어도 준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거기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정말. 그는 영희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영희는 더욱 크게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 영희가 소리쳤다. 그 순간 버스 정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려고 했다. 영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더욱 당황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도 챙기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영희야,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그의 손은 따뜻했다. 5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영희는 그 따뜻함에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놓아줘. 영희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다. 대신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죽지 않았어, 영희야. 살아있었어. 지금까지 쭉. 준호의 고백에 영희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자신이 지난 5년간 산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버스 정류장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침내 17번 버스가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버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기적 같은 혹은 악몽 같은 재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17번 버스가 문을 열며 승객들을 기다렸지만 영희는 그 버스를 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영희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고 영희는 그 손길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며 더욱 혼란에 빠졌다. 당신은 죽었어. 영희가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유령을 보는 사람처럼 창백했다. 내가 관을 봤어. 내가 직접 관 위에 흙을 뿌렸다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빨라졌다. 화장장에서 쟤까지 받아왔어. 준호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희야, 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희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야. 영희가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어. 병원에서도 확인했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이 상황을 지켜봤다.
버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타실 분 안 계세요?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몰입해 있었다. 영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준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시간을 좀 줘.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 간절함조차 무서웠다. 설명? 영희가 비웃듯 말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 있어?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매일 내 무덤에 가서 울었어. 주변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영희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할머니는 영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죽은 사람을 본다고 하니 말이다. 할머니. 영희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눈에도 저 사람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혹시 자신만 보이는 환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봤다. 물론 보이죠. 멀쩡한 남자분이 서 계시는데. 할머니의 대답에 영희는 더욱 절망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정말로 준호가 거기 서 있는 것이었다. 이상하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말했다. 부부 같은데 왜 저렇게 놀라시는 거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바람 피운 남편이 돌아온 건가? 아니면 집 나간 남편?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다. 영희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다들 그만 봐요. 그녀가 소리쳤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준호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다. 영희야, 여기서는 안 되겠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다른 곳? 영희가 히스테리를 부리듯 웃었다. 당신과 갈 곳은 없어.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다. 실례하지만 혹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신기한 상황이네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안 돼요. 촬영하지 마세요. 영희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소리쳤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몇 명이 촬영을 시작한 후였다. 준호가 영희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다. 촬영 그만하세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년 전보다 더 깊고 무게감이 있었다. 여보. 영희가 준호를 바라봤다. 방금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5년 전 그가 늘 그랬듯이 자신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영희야. 준호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근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영희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5년 전과 똑같이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 영희는 잠시 흔들렸다. 5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5분이면 뭘 설명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말할 수 있어. 영희는 망설였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존재는 분명히 현실이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 익숙한 목소리, 변하지 않은 눈빛. 모든 것이 진짜였다. 마침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5분, 5분만.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설명이 말이 안 되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영희야. 그는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영희가 몸을 움츠렸다. 아직은 그의 접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영희의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었다. 시금치는 흙이 묻었고 두부는 포장지가 찢어졌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담았다. 가자. 준호가 말했다. 여기서는 너무 시끄러워. 영희는 준호를 따라 걸으면서도 계속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일까? 아니면 남편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앞으로 5분 후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점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다방. 옛날 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7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오래된 찻집이었다. 준호가 영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방 안은 한적했고 단골 어르신 몇 분만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준호와 영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플라스틱 꽃이 꽂힌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영희는 그 가짜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가짜일까? 뭘 드릴까요? 다방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준호는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야, 뭘 마실래? 그 말에 영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커피.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준호는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영희는 믹스커피 2개분 정도로 달게 해주세요. 저는 블랙으로 주세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영희는 테이블 위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깊은 강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 내 이름도 집 주소도 가족이 있는지도. 영희는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시신도 확인했고 화장까지 했는데 내가 직접 유골함을 받아왔어. 시신을 확인했다고?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누가? 나와 경찰이 같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많이 다쳤지만 신분증이 있었고 키와 몸무게도 맞았어. 그녀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아니었어, 영희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다. 내 신분증은 여기 있어. 사고 날 때 잃어버렸던 건데 나중에 김씨 할아버지가 찾아주셨어. 영희는 그 신분증을 받아봤다. 분명히 준호의 것이었다. 사진도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두 맞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본 시신은 누구였어? 아마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굴이 많이 다쳤다면 확인하기 어려웠을 테고. 아주머니가 커피를 가져다 줬다. 영희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영희가 물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억이 돌아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어떻게 살았어? 혼자서? 영희의 질문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시던 분 기억나지? 그분이 나를 발견하고 돌봐주셨어. 영희는 김씨 할아버지를 기억했다. 작고 마른 체구에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짓던 분이었다. 준호가 실종된 후 그분도 가게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냥 이사를 가신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나를 데리고 시골로 가셨어.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 영희는 갑자기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신혼 시절 준호와 함께 김씨 할아버지 가게에 라면을 사러 가던 일들. 할아버지가 젊은 부부를 보며 흐뭇해하던 모습들. 그리고 딸이 태어난 후 셋이서 함께 할아버지께 과자를 사러 가던 따뜻한 추억들. 우리 민지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지.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참았다.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올해 몇 살이지? 15. 영희가 대답했다. 중학교 3학년이야. 아빠 없이 자라느라 많이 힘들어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5년간의 고생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영희야. 영희는 준호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그리움, 안도감,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안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나는 알아. 준호가 영희의 말을 막았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생각했어. 너와 민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럼서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영희가 소리를 높였다.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나는 매일 내 무덤에 가서 울었어. 민지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희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만 있었어. 준호가 사진을 영희에게 보여줬다. 이 사진 한 장이 내가 가진 전부였어.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영희와 어린 민지가 있었다. 5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은 많이 낡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색도 발해 있었다. 영희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이 함께 행복했던 시절의 증거였다. 그리고 준호가 정말로 그들을 그리워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후가 되어서도 그칠 줄 몰랐다. 강남구의 한 대형 건설 현장은 빗물로 인해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작업자들은 비옷을 입고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다. 준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현장 소장이 준호에게 말했다. 이 비의 크레인 작업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작업 끝내야 일정에 차질이 없어요.
그는 며칠 전 영희와 민지를 위해 새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야. 소장이 만류했지만 준호는 이미 크레인에 올라가고 있었다. 금방 끝낼게요. 오후 3시경 준호는 2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바람이 점점 더 거세져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위험해. 누군가 아래서 소리쳤다. 준호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른 작업자 박모 씨가 크레인 바로 아래에서 넘어져 있었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딘 것 같았다.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크레인에서 뛰어내렸다. 20m 높이에서 직접 뛰어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급하게 내려오다가 철골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준호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떨어져 나왔다. 그 순간 큰 벼락이 치면서 정전이 됐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부상자들을 찾아 헤맸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이 발견됐다. 준호와 박모 씨였다. 하지만 어둠과 빛 때문에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모 씨는 머리 부상이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옆에 떨어진 준호의 신분증 때문에 박모 씨가 준호로 잘못 인식됐다. 진짜 준호는 의식불명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신분불명자로 처리됐다. 그래서 준호가 계속 설명했다. 박모 씨가 나로 알려진 채 돌아가셨고 나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었어. 3개월 후에 깨어났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었고 영희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그럼 내가 장례 치른 사람은 박모 씨였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50대 중반, 키와 몸무게가 나와 비슷했던 분이었어. 가족이 없으셔서 아무도 신원을 확인할 사람이 없었대. 영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5년간 자신이 남편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곳이 전혀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것이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영희야,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준호가 영희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 너와 민지를 잃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기억이 돌아온 게 언제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6개월 전쯤. 준호가 대답했다. 갑자기 꿈에서 너와 민지가 나타났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영희는 6개월이라는 시간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6개월 전에 기억이 돌아왔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에게는 영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왜 대답을 안 해? 영희가 다그쳤다. 6개월 동안 뭘 했던 거야?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준호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다. 영희야. 그건 뭐? 영희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지금 말하기에는. 지금 말해. 영희가 소리쳤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진실을 다 말해. 준호는 영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비록 그 진실이 영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지라도 준호는 영희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영희야, 앉아.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끝까지 들어봐. 영희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다방 안의 다른 손님들도 조용해져서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6개월 전에 기억이 돌아왔을 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너와 민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어. 당장이라도 집으로 뛰어가서 미안하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영희는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럼 왜 안 왔어? 김씨 할아버지가 말리셨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섣불리 나타나면 안 된다고. 왜? 무슨 이유로?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 너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는 말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봤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영희야. 영희는 준호의 망설임 속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다가 아니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준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영희와 민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영희가 봉투를 받아보며 물었다. 편지야. 준호가 대답했다. 너와 민지에게 쓴 편지들. 5년 동안 쓴 모든 편지가 다 들어있어. 영희는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정말로 많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어떤 것은 병원에서 쓴 것 같은 하얀 종이에, 어떤 것은 신문지 여백에, 어떤 것은 담배 포장지 뒷면에까지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쓴 거야?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어. 언젠가 찾을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영희는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알 것 같기도 한 사람에게. 오늘 꿈에서 여자가 나타났어요. 아주 예쁘게 웃고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준호는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5년 동안 혼자 이런 고통을 견뎠어? 영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와 민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생각했어. 밤마다 꿈에서 너희를 봤어. 그런데 기억이 돌아왔을 때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는데? 준호는 영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는 나 없이도 살아왔다는 걸. 어쩌면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영희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야. 준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다. 그게 아니라. 그는 다시 망설였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럼 뭐야? 영희가 다그쳤다. 도대체 뭔 이유로 6개월이나 너와 민지를 지켜봤어. 준호가 마침내 고백했다. 6개월 동안 멀리서 너희를 지켜봤어. 영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뭐라고? 지켜봤다고?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가 놀랄까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다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민지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다 봤다는 거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영희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6개월 동안 멀리서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다. 영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계단 청소를 하는 것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둘이서 아빠 없는 현실을 견뎌내는 모습도 모두 봤다. 그럼서도 나타나지 않았어? 영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보면서도. 그래서 더 나타날 수 없었어. 준호가 절규하듯 말했다. 너희가 나 없이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영희는 준호의 말을 듣고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6개월 동안 자신들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오늘은? 영희가 물었다. 왜 오늘 나타난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제 민지가 우는 걸 봤어. 민지가 울었다고?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함께 놀고 싶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영희는 어젯밤 민지가 평소보다 조용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준호가 계속 말했다. 용기를 내서 너에게 나타난 거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그리움, 안도감,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호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영희는 준호가 건넨 편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다. 수십 장의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접혀서 들어있었다. 어떤 편지는 깨끗한 편지지에, 어떤 것은 찢어진 종이에, 심지어 냅킨에까지 써진 것들이 있었다. 모든 편지에는 영희에게, 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들,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씩 펼쳐보며 말했다. 정말 5년 동안 쓴 거야? 매일 썼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없을 때도,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매일 밤 너희에게 편지를 썼어. 언젠가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영희는 또 다른 편지를 펼쳤다. 날짜를 보니 3년 전에 쓴 것이었다. 영희야, 오늘 길에서 너와 비슷한 뒷모습을 가진 여자를 봤어. 혹시나 해서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이었어. 그래도 잠깐 동안 심장이 뛰었어.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걸 보면 영희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도 나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네? 응. 준호가 대답했다.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깨어나자마자 영희, 민지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영희는 편지 봉투를 뒤져보다가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야? 그녀가 봉투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아.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영희가 봉지를 열어보니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반지였다. 하지만 반지는 원래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었다. 우리 결혼 반지?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사고 날 때 반지를 끼고 있었어. 준호가 설명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손가락이 부어서 빼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잘라서 빼줬어. 그런데 반지가 많이 휘어져서
영희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로 원래 모양과 달랐다.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진 흔적이 있었고 안쪽에 새겨져 있던 글자도 일부가 지워져 있었다. 이걸 왜 고치지 않았어? 영희가 물었다. 고칠 수 없었어.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게 내가 겪은 일의 증거 같았어. 이 반지처럼 내 인생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영희는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봤다.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들어갔다. 5년 동안 그녀도 많이 야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영희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아직도 믿기 어려워. 정말 내가 맞는지. 준호는 영희의 의심을 이해했다.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 누구라도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해? 준호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호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이걸 봐. 뭘 하는 거야? 영희가 당황하며 물었다. 준호는 셔츠를 벗어서 가슴 부분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크고 깊은 수술 흉터가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였다. 이게 영희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사고 때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렀어. 준호가 설명했다. 6시간 동안 수술받았대. 의사가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영희는 그 흉터를 보고 준호가 얼마나 큰 사고를 당했는지 실감했다. 그 흉터는 절대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준호가 왼쪽 팔을 보여줬다. 팔뚝에는 여러 개의 작은 흉터들이 있었다. 재활 치료받을 때 생긴 거야. 기억을 잃어서 자해를 했었어. 영희는 준호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가 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아파봤구나.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아팠겠어. 몸의 아픔보다. 준호가 셔츠를 다시 입으며 말했다. 너희를 잃었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 영희는 이제 준호가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 그럼 김씨 할아버지는? 영희가 물었다. 정말 할아버지가 너를 돌봐주신 거야?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 무슨 부탁? 너와 민지를 만나기 전에.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를 먼저 만나보라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직접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영희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무슨 설명?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야? 영희야.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를 만나보자. 그러면 모든 게 다 명확해질 거야. 영희는 준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또 다른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좋아.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를 만나보자.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 있다면.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어. 영희는 준호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라면 정말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한 분이었으니까. 그럼 언제 만날까? 영희가 물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준호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방 안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럼 가자.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모든 진실을 듣고 싶어. 준호도 일어서서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영희가 먼저 지갑을 꺼냈다. 내가 낼게. 영희야. 5년 동안 내가 혼자 모든 걸 해왔어. 영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지난 5년간의 고생이 느껴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다. 다방을 나선 두 사람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을 걸었다. 준호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영희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멀어? 영희가 물었다. 10분 정도 더 가면 돼. 준호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사세요. 골목길 양쪽으로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30년은 넘어 보이는 집들이었고 좁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전형적인 서울의 구도심 풍경이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 영희가 궁금해했다. 3년 정도 되셨어. 준호가 설명했다. 원래는 더 시골에 계셨는데 나 때문에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어. 나 때문에? 내가 기억을 되찾으면 너희를 찾아야 할 테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영희는 김씨 할아버지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5년 전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실 때도 항상 친절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야. 준호가 작은 한옥집 앞에서 멈춰섰다. 집은 아담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준호가 대문을 노크했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김씨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5년 전보다 더 야위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할아버지가 영희를 보고 놀라셨다. 영희야? 정말 영희 맞니? 할아버지. 영희도 눈물이 나려고 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 하셨다. 준호가 너를 데리고 올 거라고는 했는데 정말 오니까 꿈 같네. 들어가세요. 준호가 말했다. 안에서 이야기해요. 한옥 안은 소박하지만 깔끔했다. 거실에는 낮은 소파와 작은 차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서예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 같았다. 차라도 한잔하자.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시며 말씀하셨다. 영희야, 편하게 앉아라. 영희는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한쪽에는 준호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고 재활 치료받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다. 5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 사진들을 다 찍으신 거예요? 영희가 준호에게 물었다. 네. 할아버지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준호가 대답했다. 나중에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차를 가져오시며 앉으셨다. 영희야, 준호한테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 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셨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할아버지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5년 전 그날 나는 우연히 병원에 있었어. 지병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했지. 그때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다고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그런데 의식불명으로 들어온 환자가 있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얼굴에 상처도 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하셨다. 그 환자가 준호였던 거네요. 맞아. 나는 그 환자가 우리 동네 준호라는 걸 금방 알아봤어. 상처가 있어도 얼굴이 숨겨지지는 않더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럼 왜 바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영희가 급하게 물었다.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다. 영희야,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요? 할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셨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말해달라는 표정을 지었다. 준호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어.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상담이요? 영희가 의아해했다. 돈 문제였어.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다. 준호가 큰 빚을 지고 있었거든. 영희는 깜짝 놀랐다. 빚이요? 무슨 빚?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영희야,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무슨 빚이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 아파트 계약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민지에게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어. 그게 얼마나 된다고? 5천만 원. 준호가 대답했다. 사채에서 빌린 거였어.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됐거든. 영희는 충격에 빠졌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사채에서 빌렸다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가셨다. 문제는 사채업자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준호가 못 갚으면 가족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협박까지? 영희가 경악했다. 그래서 준호가 나한테 상담을 온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고가 난 거지. 영희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준호를 숨긴 이유는 사채업자들 때문이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준호가 죽었다고 알려지면 그들도 더 이상 너희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박모 씨가 준호로 잘못 알려진 것도 그냥 두신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미안해, 영희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다. 너희가 고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준호와 너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 준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년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럼 사채업자들은? 영희가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와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영희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도 설명해야 할 게 있어. 영희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뭐가 또 있어?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다. 사실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너희를 찾고 있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아직도 찾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이나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사채업자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특히 큰 돈일 때는 더욱 그래.
하지만 준호가 죽었다고 알려졌잖아요. 영희가 항변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으려고. 그게 문제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죽었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아. 가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 영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영희야, 너는 지금까지 몰랐겠지만 가끔 수상한 사람들이 너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어. 네. 영희가 충격에 빠졌다. 언제요? 주로 밤늦게. 그리고 민지가 학교 갈 때. 준호가 대답했다. 내가 6개월 동안 지켜본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타나려고. 영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니. 그럼 우리는 계속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내가 더 조심스러웠어. 준호가 설명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 사채업자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상황이 더 복잡해져.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 무슨 계획이요? 영희가 물었다. 사채업자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계획.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평생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영희는 할아버지의 말에 불안해졌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바라본 후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야, 사실 할아버지가 예전에 특별한 일을 하셨어. 특별한 일?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다. 영희야, 나는 젊었을 때 경찰이었어. 조직폭력배 담당 형사였지. 영희는 깜짝 놀랐다. 평생 구멍가게만 하시는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라니. 정말이에요? 30년간 경찰 일을 했어. 퇴직 후에 구멍가게를 시작한 거지. 할아버지가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사채업자들을. 영희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렸다.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 할아버지가 안심시키듯 말씀하셨다. 내 옛 동료들이 아직 현직에 있거든. 그들과 함께 증거를 모으고 있어. 준호가 덧붙였다. 지난 6개월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했어. 이제 거의 다 모았어. 그럼 영희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곧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다음 주쯤이면 경찰이 일제히 검거할 예정이야. 그러면 너희 가족에 대한 위협도 완전히 사라질 거야. 영희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럼 그동안 준호가 나타나지 않은 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영희가 스스로 답을 찾았다.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다 말하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영희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는?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돼.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면 돼. 이제 진짜로 끝이 보여. 영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분노, 안도감,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바보야.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바보야. 왜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어? 미안해.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영희야.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영희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민지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준호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도 그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천천히 준비해서 말하자. 준호가 제안했다. 갑자기 나타나면 민지도 놀랄 테니까. 그래.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는 충격이 클 거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다음 주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민지에게도 천천히 설명해 주자. 지금은 너무 복잡한 상황이야. 영희는 마침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 5년간의 고통과 혼란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진짜로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준호가 영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로. 절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영희는 마침내 준호를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다. 모든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드디어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됐구나. 5년간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옥의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준호와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5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뜨시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정말 꿈 같아. 영희가 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나도 그래. 준호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매일 밤 꿈꾸던 순간이야. 다시 너를 안을 수 있는. 영희는 준호에게서 몸을 떼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많이 야위었네. 고생 많이 했구나. 그녀의 손가락이 준호의 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너도.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어.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까. 괜찮아. 영희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두 사람이 다시 포옹하려던 그때 할아버지가 급하게 거실로 들어오셨다. 준호야, 영희야. 민지가 왔어. 네. 영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민지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창문 쪽을 가리키셨다.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대문 앞에 서 있어. 영희는 당황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그때 대문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엄마 봤어요? 영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는 급하게 일어나서 안방으로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혹시 여기. 민지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멈췄다. 거기에는 엄마와 함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울었어? 눈이 빨갛잖아. 영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다. 민지야, 너 어떻게 여기를? 엄마가 집에 없어서 찾아다녔어. 마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집 방향으로 가는 걸 봤다고 해서. 민지가 설명하다가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준호는 딸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려고 했다. 5년 동안 7살이었던 꼬마가 이제 15살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나서셨다. 일단 앉아라.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민지는 계속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그리고 그 남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아저씨,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우세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가슴 아팠다. 민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상해. 그녀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앉아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싫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먼저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왜 엄마가 울고 계세요? 이분 때문인가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지야. 그 순간 민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다.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꿈에서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 기억 저편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이 목소리. 민지가 떨리며 말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지야. 아빠야. 네. 민지가 뒷걸음질을 쳤다. 뭐라고요? 아빠야, 민지야. 아빠가 돌아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아니야. 아빠는 죽었어. 엄마가 그랬어. 하늘나라에 갔다고. 미안해.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민지는 준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5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놀이공원에서 함께 놀던 아빠. 높은 어깨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기억.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정말 아빠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그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민지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떻게 이게. 아빠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준호가 설명했다.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너와 엄마를 그리워했어. 민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정말 아빠가 맞아요? 그래. 준호가 손을 뻗었다. 아빠야, 민지야. 민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아빠.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기며 대성통곡했다. 아빠, 정말 아빠야.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준호도 딸을 꼭 안으며 울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돌아오셨으니까 괜찮아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이번에는 어디 안 가죠? 안 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가. 평생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영희도 다가와서 세 사람이 함께 안았다. 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다.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할아버지가 감격해 하셨다. 민지가 아빠의 품에서 얼굴을 들며 물었다. 아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나셨어요? 엄마랑 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호와 영희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딸에게도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15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금은 아빠가 돌아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설명보다도 아빠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아빠, 민지가 다시 준호를 안으며 말했다. 정말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준호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함께 살 수 있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5년간의 빈자리가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녁 노을이 한옥의 작은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민지는 아빠의 한쪽 팔에, 영희는 다른 쪽 팔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빠, 진짜 어디 안 가죠? 민지가 몇 번째인지 모를 질문을 다시 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아빠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안 가. 준호가 딸의 머리에 뽀뽀를 해주며 대답했다. 이제 매일 아침에 민지 깨우고 매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 거야. 정말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다른 아빠들처럼 학교 행사도 오실 거예요? 준호와 영희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영희가 혼자서 모든 학부모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당연하지.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엄마랑 아빠가 같이 갈 거야.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가져오시며 앉으셨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퍼져 있었다. 할아버지,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다. 나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 앞으로도 자주 놀러 와라. 민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은 어떻게 하고? 영희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집, 일,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일단은 지금 집에서 계속 살자. 준호가 말했다. 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생활을 안정시킬게. 일자리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5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내 옛 동료 중에 건설회사 하는 친구가 있어. 준호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 정말이에요? 준호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다음 주에 사채업자 문제가 정리되면 바로 소개해 줄게.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민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감나무를 바라봤다. 와, 감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그녀가 감을 따려고 팔을 뻗었지만 키가 닿지 않았다. 내가 따줄게. 준호가 일어나서 민지 대신 감을 땄다. 어렸을 때 아빠가 이런 거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많이 컸구나. 그때 기억나요? 민지가 신기해하며 물었다.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 준호가 딸에게 감을 건네주며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당에 켜진 작은 등불이 따뜻한 빛을 발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민지 학교도 있고 같이 가요. 준호가 말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 정말요? 민지가 기뻐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도 볼 수 있어요? 준호가 망설였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지야, 며칠만 더 기다려줄래? 아빠가 준비할 게 있어서. 민지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곧 같이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준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아빠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어? 민지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네, 약속이에요. 일주일 후.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그 버스 정류장.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영희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가 한쪽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있었고 민지가 다른 쪽에서 엄마 팔짱을 끼고 있었다. 17번 버스가 오네. 민지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보며 말했다. 우리 새집 보러 가는 거죠? 민지가 신나게 물었다. 그래. 준호가 대답했다. 할아버지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집이야. 우리 셋이 살기에 딱 좋을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해결됐다.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체포됐고 준호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엄마. 민지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함께 버스에 올랐다. 예전에는 영희가 혼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야 했지만 이제는 준호가 도와주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모습이 평범하지만 아름다웠다. 다른 승객들은 그들이 어떤 기적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행복한 미소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졌다. 아빠,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죠? 준호가 딸과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야. 햇살이 버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날리며 영희의 편안한 한숨이 들렸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버스는 서울의 평범한 거리들을 지나며 그들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풍경들이 이제는 특별해 보였다. 함께 보는 모든 것이 소중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진짜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버스가 햇살 속으로 사라져가며 이 작은 가족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다.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5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댓글 적어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